안녕하세요. 류마티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척추 관절병증, 스폰딜로아르스로파티로 분류되는 질환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스폰딜로아르스로파티라는 질환이란 어떤 질환들을 말하는지 보고 그 중에서 안킬로싱 스폰딜라이티스, 그다음에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 서라이어티브 아트라이티스 세 가지 질환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 관절병증, 스폰딜로아르스로파티라 함은 특징적인 임상 소견과 유전적 연관성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묶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상적 소견이라 하면 무엇이냐? 첫 번째, 척추를 침범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세이크롬과 일리움이 결합해 있는 부위인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의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부분들에 이제 있는 관절들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네요. 이제 물론 다른 관절, 이제 페리퍼럴 조인트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주로 하지, 손 이런 데 말고 그 하지에 있는 관절에 비대칭적인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주로 상지에 있는 작은 관절들을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염증을 일으키면서요, 그 부분들의 새로운 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관절이 마치 원래는 하나의 뼈였던 것처럼 서로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관절의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외에도 물론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제 관절 관련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근골격계 쪽에서 이걸 좀 보다 보면은, 우선 우리말로는 부착부염이라고 부르는 이제 엔세사이티스, 이런 게 일으키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힘줄, 머슬 텐던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능을 하려면 뼈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뼈가 달라붙어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굉장히 특징적인데 예를 들면 어디에 일으키냐면은 여기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 이렇게 여기 그 캘케니어스에 달라붙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요 발바닥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으니까 그 텐던들이 그 발뼈들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왼쪽은 괜찮은데 여기가 오른쪽이지. 오른쪽은 괜찮은데 요 왼쪽 부분은 요 엔세사이티스가 생겨가지고 요 그 발목 부분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엔세사이티스라고 해서 스폰딜로아르스로파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눈에도 염증이 생기는데 anterior uveitis, 앞 포도막염이 잘 생깁니다. 제가 저번에 배체특병 할 때 uveitis가 뭔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는 이 배체트병 AS가 유베아이티스를 동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것이 이 질환들은 이제 ESR, CRP 이렇게 염증 표지자, inflammatory marker 이런 것들은 혈액에서 상승하는데 혈청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가 항체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을 우리가 seronegative spondyloarthropathy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뭐 ANA라든지 뭐 류마토이드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것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이거 갖고 있다가 무조건 이 병 생기냐면 그건 아닌데 이 병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HLA-B27이라고 하는 요 이것 유전자를 일종의 마커처럼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폰딜로아르스로파티에 포함되는 질환으로는요, 강직성 척추염, 안킬로싱 스폰딜라이티스, 그 다음에 반응성 척추염,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 그 다음에 건선관절염, 서라이티브 아트라이티스, 그리고 juvenile onset spondyloarthritis, undifferentiated spondyloarthritis 뭐 요렇게 한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은 뭐 별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나 뭐 중요하게 임상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내과적으로 중요한 요 위에 3가지 이거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주로 axial skeleton, 척추 부분들을 침범하는 만성염증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말초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관절 외의 증상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보통 자가 면역성 질환은 가임기 여성이 많이 발병하는데 이 질환은 10대에서 20대 젊은 남성이 주로 발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만약에 증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비교적 마일드 해가지고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의 옛날 진단 기준에는 확연히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axial spondylitis, spondylar arthritis다 이렇게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우리가 수준에서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뭐 둘 다 비슷한 거다, 비슷한 건데 이제 조금 심하다, 약하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이 AS는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와 연관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 이상의 환자가 HLA-B27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래요. 물론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다 발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일부만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발병한 사람은 대부분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유전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AS가 어떤 증상을 보일 수 있는지 봅시다. 우선 AS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염증성 등 통증, inflammatory back pain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보통 허리 통증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서 더 흔하죠. 이제 뭐 특히 고된 노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흔한 경향이 있는데 이 AS의 통증은 40세 이전의 젊은 사람한테서 발병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sidious onset으로 점점 서서히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근골격계나 아니면 신경계의 통증은 가만히 쉬고 있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심해지는데요. 이 염증성 등통증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더 심하고요. 움직이면은 오히려 나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몸을 일으킬 때 그때 허리 통증이 느껴지고요. 밤에 허리 통증이 생겨가지고 잠을 깨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증은 특히 허리 중에서도 좀 아래쪽 힙과 버톡 이런 부분에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통증이 AS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뼈, 특히 척추뼈에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척추의 오스테오포로시스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척추에 골절이 생기기 쉬운데요. 젊은 사람이 마이너 트라우마 때문에 골절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큰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척추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 AS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부 경추를 많이 침범한다고 그러고요. 이 척추 통증이 생기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막 진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통증이 되겠고 막 신경학적인 증상 같은 거를 동반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몸을 돌리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절 외 염증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anterior uveitis가 가장 흔합니다. 한 40%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눈이 아프고 눈이 굉장히 부시고 그다음에 조금만 빛을 받아도 눈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밝은 데 가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이런 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엔제사이티스, 부착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머슬 텐던이 달라붙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격이 이제 조금 보여드렸던 아킬레스 텐던의 부착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뒤꿈치 부분이 아프고 붓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칼시피케이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게 심장 쪽을 침범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면은 대동맥 폐쇄부전, aortic regurgitation, 또 이제 complete AV block, 삼도 방실 차단,
이런 거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Inflammatory Bowel Disease인데요. 이제 IBD에 크론하고 UC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AS는 UC랑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뿐만 아니라 만성 혈변, 복통 이런 거를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AS하고 UC의 연관성은 시험에서 참 내기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척추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새로 뼈가 생기고 관절들이 달라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척추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 뼈로 갈비뼈가 있어요. 그래서 AS 환자는요, 척추뼈하고 갈비뼈가 서로 달라붙는 이제 그 조인트를 우리가 그 코스터 버티브럴 조인트라고 하죠. 거기가 굳어버려요. 그러면 체스트 월의 모틸리티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일종의 restricted lung disease 형태로 호흡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pulmonology 할 때 그 restricted lung disease는 크게 두 가지 패턴. 체스트 월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서 생기는 패턴하고 그 다음에 폐 실질이 굳어서 익스펜션이 제대로 안 되는 이게 두 가지 양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AS는 체스트 월 모션이 떨어지는 거랑 그다음에 류마티스 질환이기 때문에 ILD가 생기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PFT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설명을 해놨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전신의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fever, chill, fatigue, weight loss 이런 constitutional symptom들도 역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A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할 수 있는 신체 검진으로는요. 대표적인 검사가 Schober 테스트라는 것과 그 다음에 finger to floor distance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둘 다 AS에서 척추뼈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운동성, 모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우선 이 Schober 테스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한 L5 여기 있는 부분에 이제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를 만진 다음에 그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 똑바로 선 상태에서 거기보다 10cm 위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그 다시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세로 앞으로 최대한 몸을 굽히면요. 이 부분이 이게 약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이의 거리가 약간 늘어나겠죠. 그러면 정상인의 경우에는요, 이 부분의 피부가 이렇게 길게 늘어나가지고 15cm 이상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래요. 5cm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이가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이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환자는 그렇게 몸을 막 구부려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익스텐션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15cm 이상으로 벌어지지를 못하고 뭐 한 12cm, 13cm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cm가 안 되면은 이제 쇼버 테스트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냥 이렇게 꼭 찝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허리를 앞으로 얼마나 굽힐 수 있는가를 그냥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팔을 앞으로 쭉 뻗었는데 이 그 바닥하고 여기 손가락 끝부분하고 거리가 한 20cm 미만으로 짧게 나와야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AS 환자는 척추가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20cm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다. 이 이상 허리를 앞으로 굽힐 수가 없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체 검진상에서도 의심이 된다면은 이제 확진을 해야 되겠는데요. 뭐 방금 나타난 임상 증상이나 아니면 신체 검진을 보이는 환자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가지고 AS를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척추와 sacroiliac joint, 그러니까 sacrum하고 ilium이 달라붙어 있는 그 부분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은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sacroiliac joint 근처가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부분이 하얗게 되면은 염증이 있다. 그래서 세이크로일리아이티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런 소견이 이제 AS를 페이버하는 영상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아주 심해지다 보면요. 아마 여기쯤에 요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가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관절들이 서로 들러붙어가지고 그게 흔적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원래 하나의 뼈였던 것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결국 뭐 관절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소견이 또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게 이제 스파인인데요. 이 스파인을 보시면요. 원래 얘가 이렇게 네모지게 딱 해서 벌티브럴 바디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뭐 잠깐 처음에 그게 아니고 일단 이제 스파인을 보시면은 척추 전체가 그냥 일자로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갈 때는 드러나고 튀어나올 때는 튀어나오고 이제 롤더스, 스카이포세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AS가 있으면요. 그 굴곡이 없어지고 그냥 일자로 쫙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벌티브럴 바디 부분도요. 이렇게 딱 네모지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딱 그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AS의 벌티브럴 바디는 딱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제 이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이 뱀부 스파인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요 위아래 척추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위아래 척추뼈들을 이게 원래는 그게 딱 뼈들이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이에 이제 인터버티블 디스크가 있고 그 앞뒤로 해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리가먼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뼈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 척추뼈가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그렇게 쫙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게 요 벌티브럴 바디끼리도 그렇고요. 요 뒤쪽에 보면은 요 뒤에 그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끼리도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원래는 이제 이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진에서는 막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데 원래는 그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들도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명확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게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 원래 뼈였고 다음 뼈였는지 위에 뼈, 아래 뼈였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마치 대나무의 마디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뱀부 스파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엑스레이 상의 변화는 상당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걸 나타나고 나서야 AS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염증으로 인한 손상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임상상이 AS인 것 같은데 엑스레이에서는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MRI를 찍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AS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MRI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근처에 하얗게 된 거를 확인을 한다. 그러면은 AS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의학적으로 세이크로일리아이티스가 뚜렷하게 확인되면서 인플라마토리 백페인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쇼버 테스트나 핑거팁 플로우 테스트에서 양성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든지 또는 체스트 익스펜션이 떨어지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AS로 딱 잘라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까지 나타나는 거는 아닌데 뭔가 좀 애매하게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뭐 HLA B27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엑시얼 스폰딜로아르트라이티스로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막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폰딜로아르트라이티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주면은 우리가 스폰딜로아트라이티스, 그 중에서도 특히 AS를 고려해야겠다. 이 정도를 떠올리실 수 있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AS 환자는요, 너무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세로 딱 굳어버려가지고 척추 부분의 운동성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운동이나 재활치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척추의 운동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겠고요. 약물 치료로는 NSAID를 씁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물론 NSAID 같은 항염증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 NSAID를 사용한다 그래서 질병의 경과 자체가 변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 보통 면역억제제를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AS는 NSAID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질병의 경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NSAID만 가지고는 조금씩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관절의 염증은 호전이 되지만 IBD, UC를 말하는 거죠. 이 UC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안티-TNF-알파 같은 강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 주어야겠습니다. 인플릭스맙, 아델리무맙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뭐 이타르셉트, 골리무맙, 설톨리주맙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을 이 약제들은 이제 비싸기는 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고 대신에 이 약들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하나 있죠. 바로 잠복결핵 검사입니다. 뭐 TST를 하든 이거를 하든 상관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검사를 해가지고 꼭 잠복결핵을 룰아웃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잠복결핵이 양성이 나오면은 미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 안티-TNF-알파 치료하기 전에 이 잠복결핵 검사하는 거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에 만약에 말초관절염이나 IBD가 있다면은 서파살라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너무 관절의 변화가 심하다 하면은 수술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막염이 있으면은 토피컬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대동맥판에 문제가 있다면은 대동맥판 치환술, 그 다음에 AV 블럭이 있다면은 인공심장 박동기 이런 치료를 해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AS 자체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합병증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는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반응관절염, Reactive Arthritis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병은 GI 트랙이나 아니면은 Genital Urinary Infection이 있었던 다음에 엉뚱하게도 갑자기 관절염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염증이 생기냐면은 관절염, Asymmetric Oligoarthritis 생기고 그 다음에 요도염, Non-gonococcal urethritis 그리고 결막염, Conjunctivitis 요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관절염보다 한 1에서 4주 전에 선행하는 감염 질환을 아는 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력, 예를 들어 장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나았는데 갑자기 피로감, 발열, 체중 감소 이런 전신의 염증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관절염이 갑자기 생기는데 주로 하지에 점점 퍼지는 것 같은 양상으로 생긴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발목, subtalar joint, MTP joint 이런 곳에 염증이 생기는데 전에 관절염이 다 낫지도 않고 그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관절에 또 염증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애디티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스폰딜로아트라이티스의 특징 중 하나인 엔세사이티스도 물론 생길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킬레스 텐던이나 아니면은 플란타 파샤 그리고 또 척추 근육이 척추에 달라붙는 부분 이런 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붓고 통증이 생긴다 이럴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의 특징적인 증상이 손가락염, 낙틸라이티스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하나가 염증으로 전체가 부어 올라서 꼭 소시처럼 이렇게 되는 거를 말합니다. 이러면은 손가락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닥틸라이티스가 이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비뇨생식기 병변, 뭐 요도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비뇨생식기 감염이 처음에 프라이머리하게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 안 낫고 생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 때문에 특별히 감염이 없는데도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 눈에서는 뭐 결막염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스폰딜러 아트라이티스이기 때문에 유베아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뭐 구강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에 농포, 수포 이런 것들이 잡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임프레션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임프레션 잡고 나면 뭐 치료를 물어보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잘 나오는 질환은 아니다 보니까 저런 걸 보고 임프레션 딱 잡아가지고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라고 찍기가 조금 어렵죠. 그럼 어쨌든 치료는 이제 NSAID으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병변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하면은 설파살라진, 아자사이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엔테사이티스나 아니면 유베아이티스가 심하다 그러면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것보다는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가 생길 수 있는 원인들 GI 트랙 인펙션이나 제니털 유리너리 인펙션이 있을 때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 감별해야 할 것은 고노코칼 septic arthritis인데요. 이 고노코쿠스의 생식기 감염이 생긴 뒤에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에선 이게 전신적으로 퍼져가지고 disseminated gonococcal infection, arthritis 이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때 arthritis가 생기면은 그거를 우리가 reactive arthritis인지 septic arthritis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이 septic arthritis에는 보통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reactive arthritis에서는 관절이 허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enthesitis, 구강궤양 이런 거는 reactive arthritis에서만 나오는 특징이다. septic arthritis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구별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건선관절염, psoriatic arthritis 다루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거는 말 그대로 psoriasis, 건선하고 그 다음에 arthritis가 같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psoriasis라 하면 이 사진처럼 생긴 피부 병변인데 피부 일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얗게 각질처럼 뜨고 요 이제 silver scale이라고 하죠. 그 은빛의 인설을 이렇게 떼어내면은 그 밑에 빨갛게 피가 콕콕콕 맺히는 그런 병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크게 가렵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피부 병변이 딱딱하게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이런 게 생긴 다음에 그러다가 척추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 관절염이 생기는 게 이 그 psoriatic arthrit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dactylitis, enthesitis 같은 다른 이제 spondylar arthritis의 특징을 보일 수가 있고요. 요 때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요 닥틸라이티스나 엔테사이티스 이런 게 생기면서 관절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 부분에 뼈가 굉장히 막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게 관절뿐만 아니고 이렇게 손톱이 같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이제 nail pitting onycholys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질환은 특징적인 임상 증상, 즉 염증성 관절 질환이 있으면서 뭐 건선이 있다든지 손톱이 자꾸 망가진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요 진단 기준을 막 열심히 외우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핵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이렇게 되면은 안티-TNF 알파 에이전트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관절염하고 피부 병변 모두가 즉각적으로 호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폰딜로아트라이티스 질환들 AS, Reactive Arthritis, Psoriatic Arthriti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S는 시험에 잘 나와가지고 진단하기가 좀 쉬운데 이 Reactive Arthritis랑 Psoriatic Arthritis는 국시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가지고요. 이거를 알아보면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안 까먹도록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